제국주의 시대는 비이성의 시대예요. 이 당시에는 다른 나라를 철저히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제국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똑발이, 아니 일본에 의해 오랫동안 고통받았어요. 제국주의 국가는 본인의 이익과 이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잔혹한 짓을 스스럼 없이 자행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식민 통치를 하던 인물이 있어요. 그는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로 그의 악행은 잔혹한 식민 통치를 일삼던 주변 유럽 국가들마저 비난할 정도였죠. 심지어 그는 국가가 아닌 본인 개인의 이득과 탐욕을 위해 홍보인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학살했어요. 오늘은 천하의 개같은 호루새끼 레오폴드 2세와 그를 둘러싼 콩고 공화국의 슬픈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1835년 4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 벨기에는 네덜란드에서 막 독립한 신생국가로 건국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죠. 그는 벨기에의 초대 국왕 레오폴드 1세와 프랑스의 마지막 국왕 루이 필리프 1세의 딸 오를레앙의 루이즈 마리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의 형인 루이 필리프가 생후 1년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레오폴드 2세는 실질적인 벨기에 왕실의 후계자였죠. 레오폴드 1세는 신생국가의 후계자라는 엄청난 책무로 인해 그는 항상 부모의 과보호를 받으며 자라났고, 특히 그의 어머니는 첫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과 본인 자신도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항상 레오폴드를 걱정했죠.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항상 심한 잔소리와 구박을 하며 키웠고, 이런 과정에서 레오폴드 2세는 정상적이지 못한 유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대도 오은영 박사님이 필요하네요. 레오폴드는 18살에 오스트리아의 마리 앙리에트와 결혼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결혼은 그 당시 모든 왕실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정략 결혼이었죠. 항상 과보호를 받고 자라온 레오폴드 2세는 마리 앙리에트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고, 둘의 관계가 어찌나 어색했던지 사람들은 이 커플은 마국간의 아이와 수녀가 결혼한 것과 같다고 수군수군 대었어요. 결국 그들은 레오폴드의 사촌 빅토리와 여왕과 알버트 공으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이 상담 이후 그들은 4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레오폴드는 1865년 왕위에 오를 때까지 군대에 복무했을 뿐만 아니라 1855년에는 벨기에의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젊고 유망한 청년이었던 레오폴드 2세는 신생국가이자 여전히 유럽의 변방국이었던 벨기에를 강대국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이 있었어요. 그는 당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탐방했는데, 그는 인도, 중국, 이집트, 아프리카 등을 여행하며 식민지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죠. 그의 시대는 제국주의의 절정기로 당시 대다수 서방 국가들은 이미 악랄하게 제국주의적 착취와 식민지 확장 정책을 펼치던 시대였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식민지를 보유하는 것만이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65년 레오폴드 1세가 서거하면서 레오폴드 2세는 30살의 나이로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벨기에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는 여전히 젊고 야심이 많은 왕이었지만 그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벨기에는 자신의 큰 야망을 펼치기에는 너무 약소국이었고, 정치적으로 벨기에 왕국은 이미 국왕의 권력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입헌 군주제였어요.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의회에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투표로 결성된 정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됩니다. 결국 자신의 힘과 권력을 국민과 의회에 강제로 이양할 수밖에 없었던 레오폴드 2세는 절망하게 되고, 그는 결국 국내 정치에 관한 관심은 완전히 버리고 대신 돈과 물질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를 식민지 건설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레오폴드 2세는 처음에 식민지를 얻기 위해 벨기에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식민지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노렸지만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스페인에게 주요 거점이었던 만큼 당연히 거부당합니다. 그 당시 이미 대부분의 식민지는 기존 서구 열강들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였던 벨기에가 건드려 볼 만한 식민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되자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아프리카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가 눈독 들였던 땅은 콩고로, 콩고는 그 당시 유럽 국가들에게는 미개척지이자 마땅한 지배자가 없었던 곳이었죠. 이 양놈 새끼들은 왜 지네 맘대로 지배자가 있고 없고를 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레오폴드 2세는 자신만이 콩고의 땅에 기독교에 대한 전파와 평화적이고 인도주의 적인 방법을 통해 콩고를 문명화시킬 수 있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시전하며 콩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는 또 고통받는 흑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국제 콩고협회를 설립하고 본인 스스로를 회장으로 추대하죠. 이런 사업들을 통해 외부적으로는 그가 선한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뒤로는 콩고를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레오폴드 2세는 아프리카를 잘 알고 있던 영국 출신의 미국 언론인 겸 탐험가 헨리 스탠리를 고용해 콩고 땅을 구석구석 탐험시키죠. 스탠리는 저의 사기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콩고를 확보해 이 땅을 레오폴드 2세의 사유영지로 만들어버렸죠. 내부적으로 콩고의 지배권을 확보한 레오폴드는 국제적으로도 콩고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레오폴드가 맨 처음 로비를 한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였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미 최상위권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미국은 세계와 동떨어진 고립주의에서 점점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싶었던 만큼 레오폴드 2세는 정확히 미국의 이런 점들을 파고들어 설득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들의 해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미국의 흑인들을 콩고로 이주시켜주겠다는 레오폴드의 제안은 매우 설득력 있었죠. 개새끼가 잔머리는 겁나 좋네요. 레오폴드 2세는 결국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 최초로 콩고 독립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설득하자 다른 강대국들도 수월하게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무술수의 달인이었던 비스마르크마저 모든 경제적 이익을 독점한다 라는 조항을 빼고 설득해 독일 제국으로부터도 승인을 받게 되죠. 1884년 베를린 회담을 통해 레오폴드는 최종적으로 콩고의 실질적 지배권을 획득합니다. 그는 그때 뻔뻔하게도 콩고를 콩고 자유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앞으로 그가 자행할 학살들을 생각하면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콩고 자유국은 세계 최초로 레오폴드 개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는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